안녕하세요. 서울외계인입니다. 오늘은 위대한 책 잘못된 논증 해설 10번째 시간입니다. 전 시간에서는 이렇게 끝났죠. 이기주의자로 살 경우에는 얻을 수 있는 이점들이 매우 많은데 그렇다면 왜 이타주의자들이 존재하는 것일까? 그런 질문을 제기하고 끝났었죠. 그럼 오늘 시간에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를 해야 할 텐데요. 오늘 내용의 요점은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이기적 또는 이타적으로 행동하고 대부분의 사회적 제도는 공식적인 경제적,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제재뿐만 아니라 사람 간 신뢰에 기반한 협력에 의해 유지되기 때문에 트라시마코스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플라톤의 자신의 이상사회에서 통치자와 피통치자 모두 이타주의자로 묘사했으나 그건 역시 자신에게 이득이 있을 때만 그렇게 행동한다는 트라시마코스의 주장대로 설명할 때만 이타주의자이다. 플라톤은 생산자들에 대한 경멸을 숨기지 않았고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 거짓말과 속임수를 사용하는 것도 고려했는데 이것은 권력을 가진 수호자와 보조자들에게만 올바른 것이다. 칼 포퍼의 비판대로 플라톤의 이상사회에 관한 여러 계획들은 자유를 부정하는 전체주의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오늘 할 내용의 요점입니다.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세요. 일단 이기주의자, 이타주의자 문제에 대한 현대적 접근 방식은 이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연선택이 이기주의자들의 재생산 성공 확률을 이타주의자들에 비해 증가시켜야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을 합니다. 이거는 리차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 이론이 대표적인데요. 간략하게 설명하면 생존과 번식을 위해 이기적 행동이 진화적으로 발달했다. 그러나 혈연 선택이나 호혜적 이타주의를 통해 이타적 행동도 진화했다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체군의 개별 구성원이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경우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수혜자가 이타주의자와 유전적으로 관련이 있을 때, 두 번째로는 이타주의자가 미래의 어떤 기회에 호혜적 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을 때. 그러나 이 두 가지 대답 중에 어느 것도 앞에서 아데이만토스와 그라우콘 형제가 원하는 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이 두 형제가 어떤 말을 했었죠? 바로 앞에서 두 형제는 이런 질문을 소크라테스에게 했었죠. 올바르게 행동해야 한다는 강박이 없는데도 올바름을 그 자체로 목표로 삼는 이유와 올바르지 않지만 올바른 척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동등한 이익이 있다면 올바른 척 하는 것 이상을 선택하는 이유를 명백히 보여달라고 부탁을 했었죠. 이 형제들에게는 앞에서 말한 얘기는 답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봤는데 왜냐하면 그 친족 선택이란 문제는 그 해밀턴의 법칙이란 게 있습니다. 유전적 근연도와 얼마나 가깝냐 그런 것과 수혜자가 얻는 이익득을 곱한 것이 그것을 행하는 행위자의 비용보다 크냐, 그러니까 얻는 이득과 유전적인 관계가 그 들어가는 비용보다 크냐 안 크냐에 따라서 행동을 결정한다는 거죠. 이게 해밀턴의 법칙인데 그 법칙에 따라서 이타주의자의 유전자가 후손에게 전달되는 것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후손이니까 유전적 근연도가 높은 거겠죠. 네. 이타주의자의 유전자는 후손에게 전달되는 것은 선호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호혜적 이타주의라는 것은 이타주의 자체를 제대로 기술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호혜적 이타주의는 그 순수한 이타주의와는 달리 장기적인 자기이익을 고려한 전략적 행동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기주의죠. 트라시마코스가 얘기한 이타주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종의 유전에는 두 가지 선천적 성향이 있는데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고통에 처한 사람을 보고 느끼는 동료애 같은 것, 측은지심이라든가 동양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것이 있고,
또 파렴치한 이기주의가 불러일으키는 도덕적 분노가 있습니다. 선천적 성향으로서. 만약에 이기주의자 그리고 마지못해서 똑같이 행동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처벌을 가하도록 동기를 부여하죠. 이 도덕적 분노가. 현재 한국에도 이 도덕적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피부로 느낄 수 있겠죠. 이게 어떤 얘기인지. 따라서 트라시마코스의 주장은 잘못됐습니다. 그의 주장이 무엇이냐? 후속적인 이득이 비용을 상회하거나 즉 얻는 것이 쓰는 것보다 더 클 때 또 후속적인 보복의 비용이 이득을 상회할 것이라는 기대. 보복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이득을 상회한다. 그러니까 내가 이득을 얻어봤자 이 보복 때문에 더 잃는 것이 많다면 이타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기적으로 행동했을 때 보복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보복을 감당하는 비용이 이득보다 많다면 그 이득을 굳이 추구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한 기대 없이는 누구도 이타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트라시마코스의 주장이었죠. 또 부도덕한 이기주의자를 만날 때마다 기꺼이 자신이 이용당하는 것을 허용하는 성스러운 바보들은 세상에 거의 없다고 저자는 생각을 합니다. 뭐 거의죠. 거의 아주 없진 않지만 가끔 있죠. 성스러운 건지 바보인지 멍청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없진 않습니다. 그리고 뼛속까지 트라시마코스 같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트라시마코스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냐면 폭력적이고 탐욕스럽고 기만적인 개인적 이익 추구가 가끔씩 보이는 친절함이나 죄책감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완화되지 않는, 뭘 해도 폭력적이고 탐욕스럽고 기만적인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데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많은 것 같기도 한데 살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이기적 또는 이타적으로 행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기적, 이타적이라는 거를 칼로 자르듯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 대부분의 사회적 제도는 공식적인 경제적,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제재뿐만이 아니라 사람 간 신뢰에 기반한 협력에 의해 유지된다. 이것도 사회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이 신뢰도가 높은 사회가 있고 낮은 사회가 있고, 사회가 돌아간다는 것은 이런 신뢰가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회가 작동하는 거겠죠. 그 신뢰도가 높건 낮건 어느 정도 작동한다는 것은. 네. 그리고 사회는 통치자의 힘과 비통치자의 약점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비용 편익 전략이 있을 때에도 모든 경우마다 서로를 이용하지 않으려는 시민들의 의지를 통해 응집력을 가지며 내부 무질서가 억제됨. 만약에 이 반대로 서로를 이용하려는 시민들의 의지만 있으면 내부 질서가 붕괴된다는 얘기겠죠. 네. 그러나 플라톤은 이런 식으로 논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상사회에서 통치자와 피통치자 모두 이타주의자라고 묘사를 했는데요. 그러나 여기서도 그들은 트라시마코스의 주장대로 설명할 때만 이타주의자입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통치자들은 관조적인 삶을 버리고 수호자의 삶과 그에 수반되는 전체 사회의 복지를 위한 자기 희생적 헌신에 동의한 철학자들이라고 플라톤은 얘기를 합니다. 제4권 초반에서 아데이만토스가 다른 통치자들이 누리는 토지와 좋은 집과 은과 금의 소유와 제사를 지내고 친구들을 마음대로 접대할 수 있는 수단 등 남들이 누리는 그 어떤 것도 이 수호자들은 누리지 못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소크라테스는 처음에는 이상적인 폴리스는 그 안에 있는 한 집단을 두드러지게 행복하게 만들도록 설계되지 않았다고 대답하지만 뒤에 가서는 수호자들이 가능한 한 행복하다 해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을 하는데, 그런데 뒤로 갈수록 수호자들이 이끄는 삶은 점점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되고 그들의 행복은 점점 더 놀랍지 않습니다. 그들의 훈련은 고되고 생활 방식은 금욕적이죠. 그러나 물질적으로 꼭 필요한 것은 제공을 받고 소송과 고소의 성가심에서 벗어나고 자녀 양육에 대한 걱정이 없고 공동 양육하니까요. 평생 공적인 특권을 누리고 죽은 후에는 합당한 장례를 치를 수 있습니다. 뭐 이 정도면 꽤 괜찮죠. 그리고 심지어는 나이가 충분히 들면 원하는 대로 공직을 맡을 수 있고 결혼과 출산을 할 수 있습니다. 뭐 공무원 되고 싶어하는 사람 많은데. 그들은 자신의 정념과 욕구를 다스리고 탁월함에 대한 의식이 확고하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 지극히 만족합니다. 할만하죠? 권력도 있는데.
그런데 이에 대해서 트라시마코스가 얘기한다면 다른 정치가들처럼 수호자들도 자신을 위해 존재한다고 공격적 방식으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수호자들은 권력의 지위를 선택했고 그들이 통제하는 사람들의 삶을 저항하거나 구제할 권리 없이 그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공공의 이익에 종속시키는 것은 단순히 그들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호자들이 이타적이다. 이타주의에 대한 그들의 어떤 가식 같은 것은 헛소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트라시마코스는 얘기할 수 있겠죠. 플라톤이 보기에 비통치자들은 자신들보다 우월한 자들에 의해 훈련받아서 자신들이 가진 제한된 이성의 능력을 통해서 자신들의 열정과 욕구를 억제하는 것만이 가능합니다. 생산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비통치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진정한 이타주의자가 될 수 없다고 플라톤은 봤습니다. 플라톤이 상상한 이상적인 인간이 있는데요. 어떤 인간이냐면 돈을 벌거나 육체적 안녕을 돌보거나 개인적인 일을 하거나 정치를 하는 등 어떤 활동을 하든 올바른 품성 상태를 유지하는 조화롭게 질서 있는 정신을 가진 올바른 사람을 상상했습니다. 443 이 원문을 읽어보자면요. 또한 혹시 이들 사이의 것들로서 다른 어떤 것들이 있게라도 되면 이들마저도 모두 함께 결합시켜서는 여럿인 상태에서 벗어나 완전히 하나인 절제 있고 조화된 사람으로 되네. 분열적인 상태를 극복하고 하나인, 완전히 하나인 그런 사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정념적이고 욕구적인 사회계층 구성원들의 삼중적 성격은 수호자들이 올바른 것과 같은 방식으로는 불가능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념적인 것은 보조자이고 욕구적인 것은 생산자들이 되겠죠. 이것은 이제 제6권에서 가장 경멸적인 표현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지성인의 지위에 오르고자 하는 수공 기술자를 짝달막하고 대머리이며 최근에 사슬에서 풀려나 돈깨나 벌고 목욕을 하고 새 옷을 입고 주인의 가난하고 외톨이인 딸과 결혼하려는 구리 세공인에 비교하는 경멸적인 묘사를 마구 쏟아냅니다. 그리고 축제자들에 대한 플라톤의 경멸은 제8권에서도 똑같이 거침없이 드러나는데요. 과두정체적인 남자는 자신의 혼에서 이성적, 정념적 부분 모두를 재물에 대한 욕망의 노예로 만든 것으로 묘사되고 또한 그가 지저분해 보인다고 확언을 합니다. 정말 그거는 서슴지 않지요. 왜 이렇게 급발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수호자들이 비통치자들을 위해 마련한 교육과 양육 덕분에 비통치자들은 사회 전체의 집단적 이익을 위해서 기꺼이 노력할 것이라고 소크라테스는 주장을 하죠. 그러나 이것은 서로를 향한 동료애와 트라시마코스 같은 이기주의자들에 대항하는 강한 호혜주의에 의해 동기부여된 자유인들의 적극적이고 자의식적인 협력이 아닙니다. 자발적인 협력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이것은 바로 트라시마코스가 염두에 두었던 올바름은 통치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타인을 고려한 조음이며 피통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자의적 해악이라고 말은 바로 그것입니다. 사실상 권력을 가진 것은 수호자와 보조자들이죠. 생산자들은 어떤 권력도 없습니다. 만약에 통치자들이 의지하는 속임수와 사기에 생산자들이 속아서 자신들의 무력함을 묵인하도록 설득하는 데 성공한다면 트라시마코스의 대답은 더 많은 바보들을 땡큐 같은 얘기겠죠. 그렇게 대답할 것이다. 속임수와 사기라는 부분이 459 시에부터 뒤에 나오는데 사실 소크라테스 국가를 쭉 읽다 보면 소크라테스의 이런 말들이 어떨 땐 정말 깜짝깜짝 놀라는 말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이런 말을 다 하지 싶은 것들이 많은데 그 원문을 읽어보면 우리의 통치자들이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많은 거짓말과 속임수를 써야만 할 것 같아서네. 아마도 우리가 이런 모든 게 약의 형태로 유용하다고 말한 것 같으라고 얘기를 하죠. 피통치자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거짓말과 속임수를 해도 무방하다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목적이 좋으면 수단은 어째도 상관없다는 그런 말인가요? 그래서 칼포포가 열린사회와 그 적들을 쓴 칼포포가 그렇게 플라톤의 대화편에서 규정된 조직된 사회를 전체주의라고 규정한 것은 과잉 반응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체주의란 말이 독일 파시즘이나 러시아 공산주의 때문에 그 함축하는 많은 의미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전체주의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플라톤의 국가에서 말하는 사회를 전체주의라고 하는 것은 좀 과하다라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해요. 그러나 이 국가를 읽어갈수록 포퍼의 비판을 기반으로 밖에는 해석할 수 없는 플라톤의 이상사회의 세부사항이 점점 더 등장을 합니다. 어떤 것들이냐면 단순히 생산자가 자신이 태어났거나 수호자가 자신에게 부여한 사회계층에 머물러야만 한다는 것, 이것뿐만이 아니라 적합한 통치자의 지속적인 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최선의 제도라고 묘사한 강제적인 우생학. 우생학이 어떤 건지 아시죠? 유전적인 우성과 열성을 규정하고 우성만 계속 존속시키려는 그런 끔찍한 학문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공공연히 주장을 했고, 또 수호자들의 아내와 자식에 대한 공유, 또 철인왕이 집권하면 아이들은 10살에 세뇌를 위해 나라에 끌려가고, 또 정신적으로 부적합한 사람은 처형당할 것이라는 그의 노골적인 주장을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앞에 것들은 어떻게 옹호해 주려고 해도 해줄 수 없는 것들이죠. 또한 의사가 병자를 죽게 내버려 둘 것이라고 말했을 때 소크라테스는 그게 자발적 안락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장기간의 치료를 거부할 것이라는 의미인데, 그만큼 사회적인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치료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좀 그렇습니다. 이것들을 읽었을 때는. 그리고 또 포퍼는 역사적 소크라테스의 계몽적 평등주의와 플라톤의 억압적 권위주의와의 차이로 과장했다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국가의 소크라테스는 표면적으로는 자애로운 가부장주의적 견해를 설명하는데, 포퍼는 그것을 플라톤이 최악의 정체라고 기술한 참조 정체만큼이나 체계적으로 자유를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전적으로 정당하다라고 말했죠. 표면적으로만 그렇고 사실상은 개인들의 자유를 체계적으로 부정하는 체제다라고 한 거죠. 물론 플라톤의 철인왕의 동기는 트라시마코스의 정복자의 동기와는 매우 다릅니다. 시작하게 되는 동기는 매우 다르죠. 그러나 플라톤의 이상적 사회에서 피통치자는 참주와 마찬가지로 통치자의 결정에 자신의 안녕을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자유나 의지는 통하지가 않죠. 그래서 국가에 대한 어떤 주석을 단 주석가들도 현명하고 선한 통치자의 폴리스라는 어떤 미래상에 매료되었지만, 그 안에서 자신들의 발언권이 없는 결정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항의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를 통치자한테 양보함으로써 조화롭고 질서 있는 사회를 더 성공적으로 만들고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에 수긍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그럴 수 없을 것이다. 좀 풀어서 해보면은 수호자가 지배하는 폴리스라는 미래 정말 좋을 것 같아. 만약에 내가 헌법적 권리를 통치자한테 양보한다면 조화롭고 질서 있는 사회가 더 성공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어? 그럼 내가 그 헌법적 권리를 기꺼이 양보를 할게 라고 수긍한 것은 어디서도 발견할 수가 없고,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플라톤의 국가 내용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 세 번째 부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서울외계인이었습니다.